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읽는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저자는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분이신데요. 일본에서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존경과 명성을 얻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50년이나 활동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담당하셨겠어요. 총 1만 명에 달하는 의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툼 없는 삶의 중요성을 통감하시고 그 느끼신 바를 책으로 펴내신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변호사라면 다툼이 많아야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게 또 본인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툼을 많이 일으켜야 이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변호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면서 되도록이면 다툼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요. 이분이 변호사이니까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된 빌딩에서 근무하셨겠죠. 업무 중간에 머리도 식힐 겸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빌딩 앞을 지나가게 되면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것 봐, 그냥 지나가잖아. 저 뒤에 여자는 들어올 것 같아. 역시 맞네. 이 빌딩의 손님이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 사무실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자기 혼자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를 식히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얼마지 않아 거의 대부분을 맞추게 되었고 나중에는 백발백중의 실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재밌네. 그럼 이제 옆 빌딩의 손님도 한번 맞춰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옆 빌딩의 손님마저도 모조리 다 맞추는 겁니다. 스스로가 오싹해지더래요. 내가 초능력이라도 생긴 건가? 그러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마다 인상착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자신의 빌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혼 소송이나 해고 부당 소송 등 재판을 통해서 싸우려는 사람들이라서 인상이 매우 어둡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막 이렇게 치켜뜨고 있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반대편 빌딩으로 가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온화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따스한 표정을 지닌 분들이 많으셨대요.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어느 봉사단체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날부터 이분은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온화하고 뭔가 여유로운 표정을 한 사람들은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고, 험악한 인상을 한 사람들은 굴곡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무수히 많은 사람과 사건을 겪으면서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 부채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부채란 뭘까요? 이 도덕적 부채라는 건요,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입니다. 이 도덕적 과실은요,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남에게 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적 과실을 저지르는 것은 매우 교활하고 비겁한 삶의 방식이고 그것은 바로 불운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얼마나 수많은 교활한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남이 생각하지 못한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익을 보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고도 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때 이득을 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몰락하더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왜 우리가 취직을 하거나 대학 원서를 쓸 때 하나만 쓰기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써놓고 전부 다 합격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도덕적 과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테고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아서 다시 합격 통보를 받겠지만 그 처음에 딱 불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좌절감 그리고 실망감 그리고 나 때문에
서둘러 마음에도 들지 않는 다른 회사를 막 알아보거나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한 합격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항상 감사를 해야만 하고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 있죠. 그런 걸 건설할 때 어때요? 현장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 건설 현장이. 분명히 그걸 건설하시다가 사고로 현장에서 다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편안함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 또는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가는 거라서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도덕적 부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로바로 우리 스스로의 운이 달아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의 희생과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고, 특히 내가 덕을 입고 사는 남들과의 다툼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툼을 막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요, 첫째는 대화로 풀어라. 둘째는 재판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화해로 해결을 해라. 셋째, 가장 좋은 최선책은 재판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배운다고 해요. 재판은 아무리 승소를 했어도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원한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원한을 사면 그 사람이 저승에 가서도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라는 말이 있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죽어서까지도. 그러니까 승소를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승소한 후에 오히려 회사가 도산해버리거나 부도어음을 받거나 아니면 경영자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툼은 언제나 원한을 남기고 나의 운을 달아나 버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만 잘 되기를 빌면 운도 돌아서 버리고 만답니다.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일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성공을 하려면 욕심을 내라, 뭐든지 열심히 욕심내서 하라는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탐욕과 이기심은 운과 제일 멀어지는 1순위입니다. 1순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타인을 소홀하게 하기 때문이죠. 보세요. 우리 부모님을 노인 시설에 특실에 모시고 싶은데 1순위로 좀 안 될까요?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한테 시술을 받고 싶은데 좀처럼 자리가 안 나요. 이번 순서를 조금 앞당길 수는 없나요? 우리 회사만 좀 빨리 행정 절차를 처리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건요, 이 변호사분이 어떤 직책을 맡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두가 자기 순서를 앞으로 좀 옮겨달라는 상담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대요. 순서를 바꾸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죠. 하지만 정직하게 차례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범죄만 아니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어떤 일이든 해도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부탁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눈 감아주는 사람 모두 자신들에게 올 좋은 운을 멀리 멀리 쫓아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변호사분은요, 자신이 3가지 일 때문에 도덕적 과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 하는데요. 어떤 교훈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한 작은 거짓말에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사무실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막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TV 수신료를 안 내고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방송국 직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가 해서 조사를 나왔겠죠? 찾아왔는데도 문을 빼꼼히 열고 우리 사무소엔 TV가 없어요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직원한테는요, 실내에 들어와서 진짜 TV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권한이 없었대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였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무소에 전화 요금이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죠. 아니 뭐 TV 수신료도 조금이라도 아껴볼 거라고 거짓말을 해가던 판국에 전화 요금이 엄청나게 나왔으니까 무슨 일인가 했겠죠. 그랬더니 직원 중 한 명이 변호사님이 없을 때마다 시외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대답합니다. 선생님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니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더래요. 자신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언행들을 그 직원이 그대로 따라한 거죠. 이로 인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인간은 언젠가 똑같은 일을 자신도 당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타인의 잘못을 너무 끝까지 몰아붙이면 아군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싸우면 완전히 끝장을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 반대편 분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게끔 아주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갈 때까지 가게끔 완전히 몰아붙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속은 아주 시원하시겠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엔 좋지 않은 운이 흘러 들어온다 하니까 조금 자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변호사분은요,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으로부터 채권 추심 의뢰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보니까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갚을 수가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 변호사님한테 사정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의뢰자한테 가서 그 사정을 얘기를 했지만 의뢰자가 너무나 완고하게 유예해 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바람에 자신도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굉장히 엄격한 태도로 빨리 채무를 변제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변제를 재촉했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 전화 연락으로부터 일주일 후 채무자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유서에는요. 내가 변호사에게 유예를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었더래요. 자신의 미숙한 처리로 너무나 완고하게 독촉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한 뒤로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충고해 준대요. 강압적으로 굴면 안 돼.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야.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는 마.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70대 남성을 증인으로 신문을 하다가 왜 증인한테서 발견되는 조그마한 모순이라도 잡히기만 하면 변호사들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모순점이 발견되어서 끝까지 추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법정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 뒤에 돌아가신 거죠. 자신은 변호사, 내 직업이 변호사니까 난 어쩔 수 없었어.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도 도덕적 책임감이 크게 느껴졌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 일본은 예전에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고 그러한 차별로 인한 사건들이 재판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대요. 자신의 딸이 엄마의 혈통으로 인해서 결혼할 집으로부터 굉장히 반대를 받고 있다라는 사건이 접수가 됐대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 집에 직접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듣다 보니까 마침 저녁 시간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분이 변호사분께 저녁을 드시고 가라고 권했는데요. 마침 그 변호사분은 식사를 그날따라 조금 늦게 하셨대요. 그래서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그 집을 나왔는데 문득 그 어머니의 표정이 좀 이상하더란 거예요. 어머니 얼굴색이 좀 갑자기 확 변한 것 같았지만 변호사님은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 기분 탓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서 그냥 나온 거죠. 그런데 이틀 뒤에 매우 놀라운 소식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변호사에게까지 차별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죽는 수밖에 없다. 라며 유서를 써놓고 그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딸도 그런데 난 변호사에게까지 그런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오해를 하신 거죠. 어머니가 변호사가 저녁을 안 먹은 이유가 자신을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큰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때 생각했대요. 아주 사소한 이유라 해도 오해하지 않게끔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안이하게 넘어가 버린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오해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구나. 다행히 차별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자신의 변호사 스승님이 계셨대요. 그 스승님의 명성 덕분으로 이분은 그분의 제자니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겨서 오해는 다행히 풀렸는데 스승님에게 그만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한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항상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풀고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승에 대한 은혜는 반드시 갚는 걸로 자신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한 사람이 17년 동안 사는 데만 해도 200만 명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기일 때 먹는 분유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잖아요. 소를 키우는 사람, 우유를 모아서 운반하는 사람, 그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사람, 또 분유를 운반하는 사람,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 그것을 사와서 따뜻하게 타서 먹이는 사람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먹었던 분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커서 먹는 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농부 아저씨, 해, 달, 바람, 별, 그죠? 매일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습니다. 실을 짜는 사람, 패턴을 만드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잘라서 붙이는 사람, 그렇죠? 생활하는 집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17년간 도움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 하나 혼자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며 예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요, 이 변호사분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강연의 내용입니다. 이때 일본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을 때라서 이 강연의 내용이 굉장히 남다르고 중요한 메시지였대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이 변호사님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자신의 운을 바꾸는 근간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하는 것. 그리고 뛰어난 실력보다 출중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성이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좋은 운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데요. 인간성이 좋으면요. 한편으로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일시적으로 성공을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하기 마련이고요. 맹자의 말에 따르면요.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작이라는 것은 하늘에 쌓는 덕을 말하는 거고요. 인작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부, 학력, 지력, 권력 이런 것들을 인작이라고 하는데요. 인덕이 높은 다음에 천작이 높은 다음에는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막 부나 권력에 욕심을 부리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내려놓고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운이 더 좋아져서 부나 권력도 손에 넣는 경우가 더 많대요. 하지만 인덕도 쌓지 않은 상태에서 부를 이룬 사람은요. 그걸 얻었다 한들 금방 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거죠. 여기 아침마다 벽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회사의 결정이 조금 부당하다며 회사의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라고 사장실로 확 쳐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벽을 향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하고 계시는 거지? 하고 고개를 들어서 벽 쪽을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진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그가 들어온 걸 눈치를 채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지만 놀란 직원은
사장의 질문엔 답도 하지 않고 이 엄청난 사진은 뭔가요? 왜 사장님은 사진에다가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요. 이건 사원들의 사진인데 아침에 회사에 오면 꼭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덕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인사를 한대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하신대요. 의뢰인은요, 불만을 호소하기를 작정하고 사장실에 찾아갔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맥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은요, 정말 사원들의 부모님, 심지어 자녀까지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아시고 계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도와주러 가시고 혹시나 사원들이 곤란에 처해 있을 때는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많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분이래요. 이처럼 경영자의 인품으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사태가 미연에 방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품은 기업의 운을 틀림없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업 옐로우햇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업체는요, 일본의 자동차 용품 판매 업체로 매출액이 무려 1조 원을 넘는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인 가가야마 히데사부로는요, 특별한 선행과 경영 방식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전국을 돌면서 학교, 공원, 역 등의 화장실 청소를 몸소 하는데요. 그의 화장실 청소하기 봉사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동참자만 해도 무려 10만 명을 넘기도 했고요. 미국, 중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화장실 청소를 나선 이유는요. 사원 교육과 기업 문화 혁신을 위해서였어요. 그가 자전거 한 대로 창립을 했던 1961년도 무렵은요.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 시기였어요. 그런데 인력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대요. 특히 영세기업 있죠. 영세기업은 우수한 인재는 대기업에서 다 뽑아갔으니까 우수한 인재는커녕 좋은 품성을 가진 사원을 뽑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대요. 이렇게 뽑은 사원들은요, 게으르고 심지어는 난폭하기까지 했대요. 이때 가가야마 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서 맨손으로 변기부터 닦기 시작했대요. 사원들이 타는 영업용 자동차 있죠? 그것도 직접 깨끗이 정성스럽게 닦았대요. 물론 사원들한테는요, 전혀 청소를 시키지 않았대요. 만일에 사장이 너 일찍 나와서 빨리 변기 청소하고 뭐 차 닦고 해 이렇게 시켰다면 얼마나 반발심이 커졌겠어요. 그런데 그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의 청소가 수년 동안 계속되자 점차 따라하는 사원들이 늘어났고 결국 전 사원이 청소에 동참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주변 동네까지도 말끔해졌습니다. 이 창업주는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식품점에 가서 식품을 살 때도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것만 골라서 사는 습관이 있대요. 뭐야?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신선한 식품을 사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가게 주인이 보다 신선한 상품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박한 물건을 자기가 먼저 사주는 거죠. 안 그러면 주인이 또 반품해야 되고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주고 그래야 이 가게가 망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고 소비자들은 가게가 없어져서 멀리 식료품을 멀리까지 사러 나가는 그러한 수고를 겪지 않아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하나를 먼저 바꾼 거죠. 정말 이렇게까지 행동 하나하나에 남다른 배려를 하는 그의 행동은 커다란 운을 불러와서 사업의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자전거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이 조 단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부자들은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만을 위해서 회사 돈을 마구 써서도 안 되겠죠. 그 번 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만 마구 쓰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걸 직원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 돈은 반드시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덕을 지니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해졌을 것이고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사람들이 100만큼 일을 하고 120이나 심지어는 200까지 가져가려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는 듯 하고요. 야,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너 더 올려봐. 임금 협상해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100밖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우겨서 200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윗사람이 그 사람을 굉장히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 만큼 또 얻어내고 싶은 게 또 경영자의 마음이잖아요. 어디 너 200만큼 일하나 한번 보자 이거죠. 이거를 못 해낸다 하면 그 사람이 잘 받는데 200은 받는데 200만큼 일을 못 해낸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해고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150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200만큼의 일을 해주는 직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직원을 볼까요? 아우, 저 직원은 내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진짜 내가 걔를 데리고 간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다른 곳에 그 직원을 소개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 직원을 아마 1순위로 소개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진짜 막 박봉을 받고도 엄청난 일을 해내라, 업무를 참아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득실만 막 따져서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하는 것 자체를 소중히 하고 정말 즐거워하면서 더 자신의 능력보다 더 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정말 더 많은 운이 당신에게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운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을 높이는 마지막 방법들은요. 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말 속에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 세 가지의 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만 하느라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상대방의 말을 먼저 온전히 받아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먼저 온전히 들어주고 받아들여주기. 그러면 상대방은 완전히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 상대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다시 내가 사람을 찾고 싶을 때 누구를 찾는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바로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일적으로도 얼마든지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칭찬을 제가 누군가에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칭찬 그 한마디를 평생 안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이 말을 해줘서 내가 얼마나 힘이 났었는지 몰라.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만일 사장인데 내가 잘 해준 칭찬 한마디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끄집어내 주었다 하면 그 직원은 우리 회사에서 120%의 일을 해내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 사업의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로서로 좋은 거죠. 재판을 자주 벌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매우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불운을 불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잘 들어줄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요. 바로 앵무새 말하기입니다. 앵무새 아시잖아요.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를 하라는 거죠. 만일 부인이요. 오늘 여보 나 오늘 꽃놀이 다녀왔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분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죠. 한가해서 좋겠네. 아니면 그게 어쨌다고. 아우 나 피곤해. 이렇게 쓸데없는 내용을 덧붙이거나 딴소리를 해서 대화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끼리는 점점 더 대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앵무새 말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보 나 꽃놀이 다녀왔어 오늘. 그럼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꽃놀이 다녀왔어? 꽃놀이를 넣어주는 거죠. 꽃놀이 다녀왔어? 라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부인이 꽃이 너무 예뻤고 사람도 무지하게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딴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이 엄청 많았나 보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하면서 부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나도 부인의 하루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루 종일 부인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대화가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꽃놀이라는 말을 들으면 꽃놀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쁘다라고 말을 들으면 예쁘다라는 말을 넣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요, 받은 공을 그대로 다시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말에도 인복을 쌓으면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창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100만큼 일하고 80의 보수를 요구하고 그 남은 20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 하는 건데요. 하늘의 창고에 저축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많이 받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려울 때 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우주에 다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덕을 꾸준히 쌓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 운을 읽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게 덕을 쌓는 것인지, 덕을 쌓는 게 너무 막 크고 멀게만 느껴지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우주 만물과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도움을 남으로부터 받고 사는 것이니 모두에게 나의 고마움을 돌려주면서 사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것이라 여기시고 생활 속에서 틈새를 노려서 작은 선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운과 복을 쌓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